유로 2024 우승은 스페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유로 대회 최다 우승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MVP는 로드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로드리는 이번 대회에서 총 439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411개를 성공하는 등 패스 성공률이 무려 92.8%를 자랑했고, 조지아와의 16강전에서는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로드리를 앞세워서 중원을 장악한 스페인은 대회 내내 공격과 수비에서 안정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로드리는 2018-2019 시즌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다가 맨시티에서 900억이 넘는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5년 동안 4번을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가장 비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주급만 많이 받는 선수가 아니라 과르디올라 감독은 완벽한 선수라고 했고, 루이니는 스페인의 심장이라고 했고, 퍼디난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 데클란 라이스도 모든 면에서 로드리가 최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동료인 필 포드는 그는 이니에스타처럼 드리블하고 사비처럼 패스를 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드리는 191cm 피지컬로 패스, 드리블 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능력과 태클까지 뛰어납니다. 유로 대회까지 우승하고 MVP까지 되면서 발롱드르 후보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대회 전에는 전혀 우승 후보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우승 확률 14% 정도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에게 패배하는 수모도 당했고, 로드리 외에 스타 플레이어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야 16세 소년 야말이 영 플레이어 상까지 받는 대활약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대회 전에는 공격수의 부족으로 16세 소년이 팀의 주전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회를 치르니까 경기력이 가장 좋았고 조직력이 탄탄하면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까지 다 제껴버렸습니다. 스페인이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로드리라고 입을 모은 것이죠.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7경기 4실점을 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무실점이었고 16강전부터 경기마다 1실점을 했습니다. 득점은 15득점으로 최다 득점입니다. 공수가 완벽하다고 해야겠죠. 네. 팀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러면 선수들의 체력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잉글랜드 핵심 미드필더 라이스는 결승전 패배 후에 심한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 해외 축구 관계자는 라이스는 공을 받으러 와서 스톤스에게 패스만 한다, 쓸모없는 선수다. 네. 라이스가 아스날에서는 그런 말 듣는 선수가 아닌데 아무래도 감독의 역량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이스의 활약으로 잉글랜드가 경기력에 비해서 실점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네. 한국 축구도 믿을 만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로드리 같은 선수라면 분명 우승 경쟁이 더 가능한 팀으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토트넘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비수마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도 비수마로 낙점되어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하려는 소문은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최근 이적 전문가의 로마노가 토트넘이 에제와 네투를 영입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명의 선수만 합쳐도 1억 2천만 파운드거든요. 네. 토트넘의 역사상 전례 없는 투자가 되는데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네. 이 중에 한 명만 데려와도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입니다. 다른 영국 기사에서는 에제가 리버풀을 가고 싶어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토트넘은 어느 하나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정말 네투와 에제 같은 공격적인 선수만 영입한다고 해서 토트넘이 더 강해질까요? 네. 엔지 감독의 전술에서는 마음껏 공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더욱 필요합니다. 거기다 유로파 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비수마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번 비공식 프리시즌 경기에서 그레이를 풀백으로 출전시켰습니다. 그레이를 미래 수미로 키우려고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와있던 능력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팔리냐였는데 그는 윈넨으로 팔려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영입할 마음도 없었다고 하죠. 팔리냐는 28살인데도 윈넨이 약 700억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는 귀하고 비쌉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한 팀이라면요. 네. 그런 면에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좋은 성적 내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오바라고 봐야죠. 아니면
비수마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어서 미친 활약을 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네. 로드리, 라이스, 카이세도 이 선수를 보면 B클럽에 소속된 겁나게 비싼 수미 선수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리그 3위로 마무리를 했죠. 2월에서 3월까지는 우승 경쟁 3파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비수마보다 이적료나 주급이 더 적은 선수였습니다. 바로 엔도 와타루죠. 리버풀이 엔도를 영입했을 때 16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습니다. 93년생이고 슈투트가르트와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B클럽 영입치고 1600만 파운드라는 비교적 적은 이적료라서 그 당시에는 리버풀이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백업 선수를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클롭 감독은 엔도를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했습니다. 리버풀 팬들에게도 합격점을 받으면서 다음 시즌도 리버풀의 가장 중요한 선수의 살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와, 엔도 와타루는 178cm 피지컬인데 의외로 점프력도 상당해서 분데스리가에서는 볼 경합 성공률에 2년 연속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도의 가장 큰 무기는 철강한 면모를 보이는 체력과 활동량입니다. 그만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선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치 중에서 매우 뛰어난 부분은 없지만 매우 안정감 있는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보면 리버풀도 더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긴 한데 엔도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는 것도 토트넘에게 큰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호이베르가 떠날 것이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유로 2024 16강에서 탈락했는데도 토트넘 트레이닝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한 명밖에 없고 사르, 벤탄쿠르, 스킵이 상황에 따라 투입되는 변칙으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안하게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토트넘은 지난 시즌 61실점이나 했습니다. 리그 8위였을 때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실점은 45실점 뿐이었습니다. 토트넘이 5위로 마무리를 했고 시즌 초반에 10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전반기 매우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실점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체감상 토트넘이 부진했다고 느끼기도 하는 건데 분명 다가올 시즌에 토트넘은 실점을 줄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체급이 비슷해져 버린 뉴캐슬에게 4실점, 6실점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잖아요. 네. 풀럼에게 3실점, 무득점 패배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메리발도 훈련에 참여하고 비공식 경기에서도 출전을 했는데 이제 미드필더 경쟁은 더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깜짝 영입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유로 2024가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선수 영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토트넘이 가장 발빠르게 선수 영입을 했었던 거. 네. 그래서 매우 놀라워했죠. 네. 토트넘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서프라이즈로 제대로 된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